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6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에노모토 히로아키 작가님의 나쁜 감정 정리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스푼 쪽에 고은님과 정주영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고은님. 네, 그리고 주영님 다소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방송 켜자마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안은주님이 1등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고동님과 해아미TV님, 네, 그리고 호두앤 춘향님, 그리고 강현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동님, 해아미TV님, 그리고 호두앤 춘향님, 네, 전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선영님도 들어와 주셨고, 리나님과 완섭이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엔젤맘님도 어서 오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는 토끼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토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고은님이 저 1등인가 봐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스푼 쪽 그리고 유튜브 통틀어서 전체 1등으로 고은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주영님과 토끼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완섭이님은 시험 공부하다가 왔어요라고. 네, 우리 학생분들 한창 시험 기간일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완섭이님. 오랜만에 보니까 좋고요. 네, 우리 고동님도 그렇고 해아미TV님도 그렇고, 네, 그리고 호두앤 춘향님, 리나님, 완섭이님 다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숙님께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숙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제가 오늘 1시간 방송 빨리 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매번 뵙던 분들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고은님께서는 오늘 9시 59분에 알람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라고 그러셨군요. 진짜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59분에 기다리고 계셨군요. 늘 감사하고요, 고은님. 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고은님께서 지난 방송 이후에 바로 또 3번째 이렇게 배경 그림 만들어 주셔서 네, 오늘 또 다른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창문 틀에 기대 있는 저라기보다는 저를 닮은 듯한 엄청나게 멋진 캐릭터와 그리고 붕어를 닮은 고양이가 창문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책에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러스트를 또 이제 고은님이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개가 있어서 이제 3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면은 되게 보기 좋고 다양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엔젤맘님께 검사 잘하셨냐고 여쭤보고 계신데 검사 잘하셨나요, 엔젤맘님?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강현님께서는 요즘 심야 책방 들어오자마자 잠들어 여러분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그리고 해아미TV님은 10시에 방송이라니 너무 좋구염이라고 그러면서 배경 너무 묻지구염 하셨고요. 10시가 좀 좋으신가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11시보다 10시가 좀 더 좋긴 하겠죠. 네, 강현님도 고은님 대단하시네요 하셨고요. 안은주님은 울 아들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고 맨날 학원에서 늦게 오는데 저는 왜 편할까요? 나쁜 엄마인가 봐요. 크크라고. 네, 다들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특별히 은주님이 나쁜 엄마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우리 완섭이님 어머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동님이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다라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고동님? 댓글에서도 많이 못 뵀고요. 네, 그리고 진숙님이 고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엔젤맘님이 부끄럽네요. 아파서 검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정기검사인 건 아는데 혹시 그냥 염려스러운 마음에 다들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서비님은 어제 공부하다가 3시에 잤는데 라고. 우리 완서비님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늘 함께 오는 우리 완서비님 또래 키라님 그리고 요즘에 치크님도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빨리 오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푼 쪽에서는 주영님이 키누스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주영님. 네, 저는 오랜만에 들어서 좋은 것보다 자주 봐서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토끼님이 이번 배경도 너무 멋져요라고. 그쵸, 정말 제 감성이랑 되게 잘 맞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은님의 감성이신데, 네, 제 감성과 제 감성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네, 감탄을 금치 못하죠. 네, 아주 예쁘다고. 그리고 이 심야 책방이라는 단어와 너무 분위기가 잘 맞는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보여주면은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생겨납니다 요즘에. 주영님은 일하면서 듣는 거라 채팅은 여기까지. 키누스님 화이팅요라고. 주영님 일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시던 일 또 집중해서 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10개 하트를 지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동접자가 예전만큼 많진 않은데 그래도 팬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푼 쪽에. 그 이유가 제가 생방할 때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팬 추가하고 나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토끼님도 그러시고 고은님 항상 매번 이렇게 하트 지원해 주시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이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더 감사하고,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느낌들을요. 네, 그리고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유튜브 쪽에는 우리 소희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젤라틴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희님, 젤라틴님 어서 오시고요. 소희님께서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야 책방 코 잠들겠어요. 듣다 깊이 잠들어 항상 2번 듣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목 항상 챙기시고요 라고. 네, 소희님 지난번에도 제가 채팅 남겨놓으신 거 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에 또 뵐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젤라틴님께서는 오늘 라이브네요 하시면서 네, 성경 읽기도 정말 잘 들었어요. 시편도 꼭 읽어주세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젤라틴님. 네, 서브 채널에 제가 저작권을 허락을 받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제가 허락을 받았고, 네, 이거를 다 읽으려면은 한 2년 걸리겠죠. 네, 그동안 꾸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올리면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못 봤던 채팅 중에 완서비님이 요즘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은 이유를 알았네요 라고. 네, 우리 안은주님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죠 완서비님. 그리고 엔젤맘님이 기분이 왠지 따뜻해요. 왠지 제가 조금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서라고. 왜 가끔 이렇게 죽는 소리 하십니까 엔젤맘님. 조금은 소중한 사람이라뇨. 네, 실제 삶에서도 그러시고 당연히 또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심야 책방 우리 가족분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죠. 다들 저보다 엔젤맘님한테 더 먼저 인사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헤아미TV님은 저는 배고파서 김치덮밥 들기름으로 김치 볶아서 김가루 살살 뿌려서 해먹고 배 든든히 채우고 누웠네요이라고 TMI 하시면서 키누스님 목소리 들으면서 눈 꼭 감고 자야겠더요이라고 네, 배 부르게 드시고 이제 시원하게 뭐 선풍기나 에어컨 조금 살짝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면 되겠네요. 헤아미TV님. 네,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강현님이 키누스님 좋으시겠어요. 저런 선물을 받으시니라고. 네,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뭐 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고우님한테서 저렇게 받을 때마다 감동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현님이 성경 읽기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목소리가 더 단단한 느낌이랄까? 멋있어요라고. 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좀 편하게 지금 제가 이런 에세이나 이런 거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성경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안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단단한 느낌으로 읽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됐고요. 아무래도 좀 내용에 따라서 제가 성경도 조금 부드럽게 읽거나 좀 더 엄격하게 읽거나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정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도 꿀 성대로 수고해 주세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책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숙님은 책 제목에 관심 집중됩니다 하셨고, 원서비님은 전 다시 공부하러 갈게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원서비님 새벽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 잘 챙겨요. 와줘서 고마워요, 원서비님. 네, 그리고 우리 보라, 우리 작은 민규님께서 와주셨군요. 우리 뿅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민규님이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민규님. 우리 큰 민규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작은 민규님 먼저 와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은주님께서 키누스님 100세까지 읽어주세요라고. 네, 뭐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네, 활자가 보이고 제가 혀가 굳지 않는 그런 순간까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가오리언님께서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키누스님이라고. 네, 반갑습니다, 가오리언님. 댓글 제가 지난번 영상에 댓글 3개 남겨주신 거 봤었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 댓글 보고 네, 뭐 그동안 듣던 책이 없어졌네요 하시면서 네, 수고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 이렇게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라이브까지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가오리언님. 네, 제가 답글 그래서 안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오해를 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라이브까지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효정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그런데 효정님이 키누스님 너무 반가워요. 요즘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키누스님 목소리로 힐링하고 힘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라고. 그러시군요, 효정님. 뭔가 힘든 일이 많으신가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네, 제가 조금이라도 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힘 드리고 싶네요. 힘내시고요, 효정님. 오늘도 제가 나름의 좋은 책 21세기 북스에서 주신 나쁜 감정 정리법 혹시 효정님한테 도움되는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책도 열심히 읽어 나갈 테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힘 받으시고 뭔가 그런 일들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누스님 100세면 난 하시면서 엔젤맘님이 그리고 완서비님이 저 이 영상 보면서 공부할게라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채팅은 안 쳐도 되고요, 우리 완서비님. 고우님께서 이쪽으로 와주셨군요. 유튜브 쪽으로. 맞아요. 성경 처음 접하는데 뭔가 쏙쏙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 벌어 유튜브로 삐용이라고. 네, 스푼에 오늘 시간이 달라서 그런가 유난히 스푼 쪽은 많은 분들이 안 계신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여시로 옮겼지만 한 번만 일회성으로 옮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완서비님이 효정님 힘내세요 하셨고, 효정님은 제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다 읽습니다. 진짜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다 읽고요. 아, 그리고 가오리언님이 제 이름 불러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라고. 그쵸. 약간 간질간질한 거 있죠.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다른 방송 들어가 봤을 때 그런 거 좀 느껴본 적 있는데 좀 간질간질하죠. 네, 어쨌거나 진짜 감사합니다, 가오리언님. 네, 다들 효정님께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고요. 네, 효정님도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네, 엔젤맘님도 효정님 제가 올해 50이 넘어 1년을 더 살아보니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개개인마다 아픔은 있겠죠 라고. 네, 은주님이 또 효정님께 성경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가 있다네요. 저도 힘들 때 도움 되더라고요. 힘내세요라고. 네, 은주님이 지난번에 제가 서브 채널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에 성경 올린다고 했을 때 약간 싫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은주님이 또 성경 글귀 응용하는 거 보고 조금 놀라가지고 바로 지금 언급하게 됐는데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 글귀가 성경에 맞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분량도 좀 되고, 그리고 이 책의 구성상 제가 읽고 나서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혹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평소보다 몇 분 좀 더 빠르게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전체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가 나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해서 어떤 그 나쁜 감정이 오는 것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많이 좀 봤던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작가님의 그런 시각에서 나쁜 감정이 오는 그런 이유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 이후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쁜 감정 스스로 정리법이라고 해서 워크북의 형태로 총 13개의 또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트 1은 2가지를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4가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워크북에 각각의 내용과 함께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실제로 책에 적는 형태로 메모장 같은 그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좀 이렇게 메모하신다거나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통해서 뭔가 나쁜 감정이 정리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릴 때 같이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 나면은 혹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작가님 소개, 그리고 옴기니 우리 번역하신 분 소개까지 읽고 바로 책 내용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효정님과 강현님이 네네네. 네, 효정님이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또 강현님이 같은 그런 사건을 겪으셨었군요. 네.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문제인 것 같고,
네, 진짜 제가 이게 녹음본이 남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네, 우리 강현님과 효정님이 같은 일 겪었다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네, 뭐 사람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저는 작가님 소개 읽겠습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효정님. 괜찮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작가님 소개 읽을게요. 지은이 에노모토 히로아키, MP 인간과학연구소 대표,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학자. 1955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도시바 시장조사과에서 근무한 뒤 도쿄 도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을 전공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개건교수, 오사카 대학 대학원 조교수를 거쳐 현재 MP 인간과학연구소 대표로 있다. 연구활동을 시작한 뒤 집필활동, 잡지기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주로 심리학에 기초한 의사소통, 기업 인재 육성, 자녀 양육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내 출간된 저서로는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 은근한 잘난 척에 교양 있게 대처하는 법, 부정적 사고력, 모친 상실, 타인을 끌어내리려 안간힘 쓰는 사람들, 회사를 이기는 50가지 심리학,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지피지기 심리학 등이 있다. 옴기니 이유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일본학과 의료학을 전공하고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 문학부에서 공부했다. 단편 소설로 등단한 뒤 집단 지성 번역 플랫폼 플리토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바른번역 소속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스스로 빛나지 않는 달처럼 원작의 빛을 가장 잘 전달하는 번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나에게 읽어주는 책, 매일매일 좋은 날, 5분 스탠딩 건강법, 우리도 고양이의 로소이다, 공역 등이 있다. 네, 그럼 바로 책 본 내용 음악 줄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자꾸 나쁜 감정에 휘둘려서 힘든 당신에게 작은 일로 끙끙 앓아눕는 나를 바꾸고 싶다. 나를 좀먹는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특히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나 쉽게 친구가 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마음만 앞설 뿐 선뜻 친해지지 못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마음속 나쁜 감정이 더 커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불만인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 그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아마 인간관계일 것이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 이때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 기제를 이해하면 가장 나답게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알게 된다. 이제 더는 모르는 체하며 살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고민하는 버릇 때문에 남들보다 걱정 근심이 많고 우울해하는 편인가? 그렇다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나쁜 감정의 습관을 찾아내서 고치도록 하자.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은 우리가 겪은 사건이나 상황이 고민과 우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가 화를 낼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은 충격을 받아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겪어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심술궂은 동료에게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금세 감정에 휩쓸리는 유형이라면 뭐야 저 말투는? 그런 말을 하다니 절도 용서 못해. 라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은 어떤 사건 자체가 우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숨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마음의 습관에는 제각각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의 습관이 가지고 있는 나쁜 패턴을 알아야 한다. 자기 통제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어떤 마음의 습관이 문제인지 알면 나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습관의 나쁜 패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심리 상담소를 찾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든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의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음의 습관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에 스스로 카운슬링 하듯이 답하도록 구성했다. 이 책을 통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파트 1에서는 고민과 불안, 불만과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적인 심리 기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파트 2를 통해 구체적인 고민과 불안, 불만과 짜증에 대한 대처법을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 파트 2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민을 다루고 있으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기록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자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마음으로 작성해보자. 신경 쓰이는 상황이나 사건을 생각하면서 적다 보면 깨닫는 점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숨어있는 마음의 습관의 나쁜 패턴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셀프 카운슬링을 쓰기 치료라고 한다. 쓰기 치료에는 정화 효과와 자기 명확화 효과가 있다. 감정의 응어리를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상쾌해지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신경 쓰이는 상황이나 사건을 생각하면서 적다 보면 깨닫는 점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숨어있는 마음의 습관의 나쁜 패턴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13가지의 워크를 통해 당신의 삶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파트 1. 나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10번째.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가 싫어, 난 망했어 라는 생각에 괴로울 때가 많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낮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며 자기 혐오에 빠진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 그런 자신이 싫다거나 가망이 없다며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내가 싫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를 탓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신뢰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불쾌해 하더라도 에이 괜찮아, 하는 수 없지 뭐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거나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혐오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즉 향상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혐오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므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진다. 잘 하려는 의지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실수를 되짚어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좀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다. 타성에 젖어 있는 생활은 싫어.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고 싶어. 이런 향상심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그저 적당히 흘러가는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혐오도 생기는 것이다. 자기 혐오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향상심이 강하다는 증거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질 때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근력 운동을 해본 적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근육통은 근력이 단련되는 증거다. 그래서 그 통증은 상쾌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혐오로 인한 고민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어 보자. 11. 나는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은 걸까? 나를 바꾸고 싶은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때때로 이 사람은 정말로 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격은 손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하지만 안 좋은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뻔뻔하게 구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싫어요. 너무 조심하느라 소극적으로 행동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적극적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하고 망설이는 동안 화제가 바뀌어버려요.
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부럽고 저도 좀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도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곤 한다. 그래도 사교적인 사람들은 좀 무신경하고 경박한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을 대할 때 그렇게 무신경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결국 말로는 사교적인 사람이 부럽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무신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까지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머리로는 변하고 싶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런 건 좀 싫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즉, 손해보는 자신의 성격을 싫어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진심으로 달라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정말 달라지고 싶은 걸까? 아니면 현재의 모습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까?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정말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파트 2. 나쁜 감정 스스로 정리법. 워크 첫 번째. 우울함. 세상에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은 없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우울해지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라도 하면 자기 혐오로 인해 세상 만사가 다 싫어진다. 상사나 선배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그 충격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직장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출근한 마음이 들지 않아 휴가를 낸다. 친구한테 심한 말을 들으면 후유증이 오래가고 너무 우울하면 친구 사이도 서먹해져서 계속 신경을 쓰다가 지쳐버린다. 연인이 조금만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음식을 넘기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우울해지기 쉬운 까닭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일희일비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낮다고 말한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의기소침해진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잠시 우울해하다가도 금세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선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된다. 회복 탄력성은 감정 조절력의 열쇠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키워야 한다. 흔히 감정 조절력을 키운다고 하면 감정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다. 현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꿔야 감정 조절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쉽게 우울해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어째서 난 늘 이 모양이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난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는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우울하고 스스로가 싫어지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쉽게 우울해지는 성격을 고치고 싶다면 인지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인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자꾸 우울해지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왜와 항상이다. 실수를 했을 때 왜라고 말하며 실수를 한 자신을 탓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다. 세상에 일부러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며 자신을 탓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실수를 줄이려면 실수를 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나는 항상 실수를 한다고 일반화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매번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수 없이 잘 해낸 일도 많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울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핵심은 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항상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쉽게 우울해지는 마음을 좀처럼 우울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라 늘 상처받고 우울하다는 경우도 그렇다.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생각하고 친구의 말을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심한 말을 하는 친구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고민해봤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말을 좀 함부로 해도 나쁜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니야. 말투는 좀 심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상처받고 우울해지는 일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가 업무에 대해 질책을 하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완전히 밀려날 것 같아. 이제 망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거나 자신이 이 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야단도 치는 거지. 괜찮아. 이 실패를 경험 삼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질책당한 경험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망했어를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우울해지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도 있다. 쉽게 우울해하는 사람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 즉 인지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쁜 인지 습관을 깨닫고
고치는 일이다. 아마 그동안 우울함을 느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쉽게 우울해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로 우울해졌는지 한번 돌이켜보자. 스스로 우울한 성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적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참고해서 그 반응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았을지, 즉, 인지 방식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정리해보자. 워크 첫 번째를 실제로 작성해보자.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뒷장의 예시를 참고하자. 워크 첫 번째. 나를 우울하게 한 사건을 적어보자. 첫 번째 질문. 어떤 사건 때문에 우울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 번째 질문. 그 반응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번째 질문. 그때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았을까? 워크 첫 번째 예시. 어떤 사건 때문에 우울했는가?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혼났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큰일 났다. 이러다간 무시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졌고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나 싶어서 너무 우울해졌다. 그 반응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된다.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이나 업무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그저 주관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았을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이 녀석은 될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야단도 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우울하게 한 사건에서 나의 인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것이다. 우울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어째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원망하거나 난 왜 늘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며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항상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나를 우울하게 한 사건에 대해 적을 때 이를 실천해보자. 난 안 될 거야 라는 비관적인 인식을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워크 첫 번째에서 다른 사례와 달라서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자신의 반응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어떤 식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누구에게나 인지 방식의 습관이 있다. 그 나쁜 습관을 찾아내서 인지 방식을 바꾸면 쉽게 우울해지는 성향을 바꿀 수 있다. 나의 인지 방식에서 고쳐야 할 점과 그 방법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이를 항상 의식하도록 하자. 워크 두 번째. 욱하는 성격. 모든 관계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 욱하는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면 울컥 화가 난다. 곧바로 변명을 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상사나 선배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친구들과도 멀어진다. 친구의 말이나 태도에 욱하는 바람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껄끄러운 사이가 될 때가 있다. 상대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불쾌한 기색이 바로 얼굴에 드러나고 삐딱하게 말한다. 직장에서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위에 괜히 화풀이를 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낸다. 이렇게 매사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인간관계가 어렵고 정신적 소모도 크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마음도 편할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금세 화를 내게 되는 걸까? 어째서 사소한 일에 욱하는 걸까? 이 경우에도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다. 쉽게 우울해지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 즉 인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지 방식을 바꾸면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워크 첫 번째에서 다룬 것처럼 자꾸 우울해지는 마음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인지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인지 방식을 바꾸면 우울함을 느끼는 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사소한 일에 욱하는 것 또한 사건 탓이 아니라 인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다. 인지 방식이 달라지면 화가 날 일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당할 때 분노가 치민다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난다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다. 누구나 지적을 당하면 어느 정도는 상처를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세 욱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상하관계, 다시 말해 이기고 지는 문제로 생각하는 인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을 뿐인데 그 문제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패배하고 상대방은 승자가 되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된다. 그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당할 때 화가 난다는 사람은 조언을 들을 때도 욱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언이란 남에게 화를 내거나 업신여기는 등 공격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상대가 더 잘되면 좋겠다는 친절한 마음에서 나올 때가 많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언도 하는 법이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일부러 조언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언은 나를 도와주기 위한 고마운 일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조언조차 이기고 지는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친절하게 가르쳐준 덕분에 살았어가 아니라 되게 잘난 척하네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상대방의 여유로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라면서 욱하는 것이다. 금세 욱하는 성격을 고치고 싶다면 매사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지 방식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조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내면의 욕구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일이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좌절, 공격 가설과도 이어지는데, 좌절된 욕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별것 아닌 말과 태도에도 화가 나기 쉽다. 아기를 출산한 어느 인기 배우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무척 사랑스럽고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이 글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그 말인즉슨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이냐? 아이를 낳자마자 출산 경험이 없는 다른 여자들을 깔보기 시작했다. 며 비난이 쇄도한 것이다. 그 비난 속에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빤히 보였다. 다만 그 정도로 날선 댓글을 달 정도라면 단순히 부러워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분명 또 다른 마음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말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공격적인 메시지로 과대 해석하는 심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투사되기 때문이다. 투사란 자신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다는 충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공격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일견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며 상대를 향해 공격 충동을 당당하게 드러낸다. 조금 전의 사례에서 보면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말에는 아무런 공격성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공격 충동이 촉발되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식의 공격적인 메시지로 과대 해석하는 것이다. 결국 공격성은 비판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욕구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져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때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는 인지 왜곡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쾌해하지 않을 말과 행동에도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주위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정색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인지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악의도 없는데 자신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지 왜곡을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고 한다. 이는 타인의 말과 태도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 상대방이 적의를 품고 있다고 여기는 인지적 왜곡이다. 이를테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적대심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바보 취급했다는 식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니 상대방은 가해자, 자신은 피해자라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의 별것 아닌 말이나 태도에도 적의를 느껴 자신을 따돌리거나 싫어한다는 식으로 나쁘게 해석한다. 한마디로 말해 피해의식이 심한 것이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드러내서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제3자에게 그 사람의 험담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적대적 귀임 편향을 비롯한 인지 왜곡의 배경에는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금세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었는지 떠올려보자. 모든 일을 이기고 지는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은 없었는지, 평소 인간관계에서 적대적 귀임 편향에 휘둘리는 일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워크 2번째.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 때문에 화가 났을 때에 대해 적어보자. 첫 번째 질문.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에 화가 났는가? 두 번째 질문.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 세 번째 질문. 내 반응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가? 네 번째 질문.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까? 워크 2번째 예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예시를 참고하자.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에 화가 났는가? 직장 동료에게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였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났다. 내 반응에 문제는 없었는가? 직장 동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인데 내가 삐딱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까? 나한테도 나만의 방식이 있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알려준 건 고마워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태도에 화가 나는지 이해했는가? 내가 어떤 말과 태도에 반응하는지 알면 욱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화를 잘 내는 성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바로 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서 화가 났다면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에게는 나를 바보 취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충고할 필요 없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으면 된다. 일부러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욱하기는커녕 고마운 마음이 들 것이다. 이렇듯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돌이켜보고 어떤 식으로 왜곡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고쳐나갈지 생각해보자. 금세 욱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자. 이런 관점에서 확인해 보면 자신의 인지 왜곡과 그 개선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워크 세 번째. 질투심. 원래 친구의 성공이 가장 배 아픈 법이다. 남을 시기하는 내 모습이 싫고 자꾸만 질투를 하는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언제나 대화의 중심에 있는 친구가 부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쌀쌀맞게 대한다. 친구가 연애를 시작하면 겉으로는 잘 됐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분한 마음이 들고 연인의 태도가 차갑다고 하소연하면 위로해 주면서도 내심 고소하게 생각한다. 혹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동료가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적개심을 품는다. 그 동료가 실수를 하면 속으로 기뻐한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공격성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한심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질투하는 성격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잘 나가는 직장 동료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흔하다. 원래 질투심을 버리기는 무척 어렵다. 하지만 동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속으로는 쌤통이라고 생각하거나 동료의 실수를 기뻐할 정도라면 확실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한다니 난 친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동료를 질투해서 실패하길 바라거나 실수를 기뻐한다면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며 자기 부정에 빠지지 말자. 딱히 질투가 심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연애를 잘하는 사람 등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부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참 한심하고 못난 마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내면에는 비교 심리가 있다. 우리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내가 혜택받는 입장인지 아닌지,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의 문제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입이 적절한지 궁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알아보면 된다. 평균치와 비교해서 그보다 많으면 만족하고 적으면 불만을 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같은 문제에는 사회적 평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까운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한다. 평균치 같은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는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납득하고 만족해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투심은 이러한 비교 심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이 유능한지 아닌지, 행복한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완전한 타인보다 가까운 주위 사람과 비교한다. 비슷한 입장인 사람이 아니면 비교 기준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업 성공 신화를 쓴 유명 인사, 특별한 재능이 빛나는 인기 배우, 누구나 알만한 운동선수와 비교하는 건 애초에 재능도 상황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도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공격성을 드러낸다면 모를까 가까운 친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책한다. 질투로 인한 공격성을 감추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가까운 친구이기에 오히려 시샘하고 질투하는 법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연애를 시작해서 행복해 보이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친구에게 연인이 생겨서 행복해하면 어쩐지 비참한 기분이 들고 샘이 난다. 이야기를 나눈 적도 거의 없는 직장 동료가 표창을 받거나 승진을 하면 아무렇지 않은데 친구가 표창을 받거나 승진을 하면 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지고 친구를 질투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가벼운 시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실패나 불행을 빈다거나 면전에서 대놓고 빈정대거나 뒤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도 괴로운 법이다. 바로 이럴 때 내가 잘하는 분야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거나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주위에 있더라도 질투가 공격성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또한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사적인 관계에서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분야에서 나보다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더라도 질투에 사로잡혀 흉한 꼴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금방 마음을 터놓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며 언제나 분위기를 이끄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저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다니 정말 좋겠다 라는 부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그에 비해 나는 하면서 우울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이 있다거나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면 질투심이 폭발하는 일은 없다. 나는 낯을 가리고 사교성도 부족하지만 이성에게는 인기 있는 편이야. 나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금방 마음을 터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허물없이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아.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건 부럽지만 직장 생활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을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일은 없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다면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꼈을 때의 일을 떠올리며 워크 3번째를 작성해보자. 워크 3번째. 다른 사람을 질투했을 때에 대해 적어보자. 첫 번째 질문. 어떤 사건이 질투심을 자극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때 나는 어떤 말과 태도를 보였는가? 세 번째 질문. 그때 나의 속마음은 어땠는가? 네 번째 질문. 질투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평소에 주의할 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질투를 하는지, 질투가 날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등 자신의 패턴을 파악했을 것이다. 패턴을 파악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질투 때문에 못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고 조심할 수 있다.
또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안 좋은 태도를 보였을 때 나의 진짜 속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남을 질투해봤자 마음만 불편할 뿐 나한테 좋을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 남을 질투하는 못난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확보하거나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평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워크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실마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공했던 경험이다. 이런 일을 했더니 칭찬을 들었다. 이런 분야에서 남들보다 잘했던 적이 있다 등 성공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자. 내가 잘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게 되는 일, 하고 있으면 즐거운 일, 아무리 장시간 하더라도 질리지 않는 일이 있는가? 보람을 느꼈던 일은 없었는가? 이런 식으로 돌이켜보면 조금이라도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워크 4번째. 눈치 보는 나. 나는 다른 사람의 거울이다.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는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여럿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떠오르더라도 이렇게 말했다가 혹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망설인다. 그러는 사이 화제가 바뀌어 말할 기회를 잃는 일이 많다. 결국 언제나 말없이 듣는 역할만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인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부럽다. 그러다 보니 늘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사실 무척 많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신경 쓰여서 좀처럼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편할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이제부터 설명할 2가지 이유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자기상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사회학자 쿨리는 자기란 모두 사회적 자기이며 타인의 눈에 비친 존재라는 의미로 거울에 비친 자기라고 말했다. 우리의 자기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타자를 거울 삼아 비추는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거울로 비추지 않으면 자기의 얼굴을 알 수 없듯이 타자를 거울 삼아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에 대해 알기 힘들다. 다시 말해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셈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이 나라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나의 자기상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것인가?
우선 자신의 자기상에 대해 101쪽 기임란에 간단히 적어보자. 항목별로 적어도 괜찮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돌이켜보자. 어떤 계기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적어보자. 이 워크를 통해 우리의 자기상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나 태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에게서 너는 신경질적인 애야 라는 말을 듣거나 학교 선생님에게서 너는 별걸 다 신경 쓰는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나는 신경질적이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예민한 사람이라는 자기상이 만들어진다. 평소에 친구에게서 넌 정말 착해 라는 말을 듣거나 선생님에게 넌 착한 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친구들이 자주 고민 상담을 해오면 나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쉽게 말을 거는 편이 아니었다거나 어른이 된 뒤에도 직장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건네지 않으면 나는 사교성이 좀 부족한 타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들의 자기상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다. 남의 눈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에 둔감한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부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착각에 사로잡힌 자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은 자기상, 즉 자신의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착각에 빠져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테면 주위 사람들이 지겨워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눈치 없이 혼자 친하다고 믿어 이것저것 권유하는 사람도 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원치 않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부럽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가 관계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내 전문 분야인 자기의 심리학에서는 서양 문화를 자기중심의 문화, 동양 문화를 관계 문화라고 말한다. 자기중심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주장해도 되고 어떤 말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의 의견에 달렸다. 자기중심의 문화에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기분이나 입장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서양 문화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의 문화 속에서 자기를 형성한 서양 사람들의 자기는 개인으로서 독립되어 있고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반면 관계 문화에서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을 할지 말지는 상대의 기분이나 입장을 배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관계 문화에서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동양 문화는 그야말로 관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문화 속에서 자기를 형성한 동양 사람들의 자기는 개인으로 닫혀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해 열려 있다. 당연히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남의 눈이란 상대방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 문화에 도취된 사람들은 동양적인 자기 본연의 자세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하고 미숙한 태도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동양 문화의 기준에서 보면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개인으로서 독립한 서양적인 자기야말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이기적이고 미숙하다는 뜻이 된다. 관계 문화 특유의 자기 주장을 적당히 억누르고 상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 다시 말해 개인 감정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열린 자세가 다툼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의 눈이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동양인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특성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워크 4번째.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런 자기상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상에 대해 몇 가지를 적어 보았을 것이다. 어떤 계기로 그런 자기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품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나 지적당한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마음의 법칙이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쪽이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거나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무례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더라도 마음은 조금 편해질 것이다. 네. 에노모토 히로아키 작가님의 나쁜 감정 정리법,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스푼 쪽에는 8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러비님이시군요. 러비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꽃예 아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주영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셜록 도일님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셜록 도일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봄맞이님과 네, 은지님도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토끼님과 지난번 방송에서 뵀던 멜론 탁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러비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러비님. 네, 제가 라이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방송까지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유튜브 쪽에는 지금 20분 좀 넘게 계시는데요. 네, 중간에 여러분들 많은 채팅 올라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고은님께서 오늘은 유튜브에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하영님이 수고하셨어요. 진숙님이 책 내용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비앙코님 오셨군요. 네, 비앙코님이 잘 들었습니다. 키누스님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은주님도 네, 오셨는데요. 어서 오시고요, 은주님.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네. 러비님이 그제 스푼 깔았어요. 라고.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서 정규방송 언제 하세요. 라고. 그리고 네, 중간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던 것 같은데 네, 앰비언트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앰비언트님. 퇴근길에 들으며 오셨다고. 그러셨군요. 오늘도 일하시고 다소 늦게 퇴근하셨군요. 네, 지금은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네, 러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정적으로 요일을 좀 정해두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화수 중에 하루, 그리고 금토 중에 하루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하루 전에 방송 공지를 올려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알람을 자주 보실 수 있다면은 제가 하루 전에 올린 공지 보시고 그 다음날 밤 11시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 삼아서 유튜브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어서 소통을 할 때 유튜브 쪽 보고 있을 때는 스푼을 잘 보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맘님이 키누스님이 우리 채팅 보시면 이게 웬 술판이야? 라고 하실 듯. 네, 그리고 네, 해야미TV님이 이 책은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강혜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 내용이 찔리는 것이 많네요. 라고. 네, 그리고 안은주님께서도 잘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엔젤문이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고우님은 그리고 이번 방송은 노트 준비해서 다시 듣고 적으면서 재청취해야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책 내용이네요. 라고. 네, 그리고 우리 큰 민규님도 오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민규님. 네, 지금 유튜브 쪽에 24분, 5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스푼 쪽에는 또 러비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남겨놔 주셨고, 그리고 스푼 쪽에 알리나 샤히님께서 지금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알리나 샤히님. 네. 그리고 봄맞이님이 오늘도 키누스님 덕에 하루 알차게 마무리합니다. 라고. 제가 더 감사하고요. 봄맞이님.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은 민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하영님도 다시 들어야겠다고, 강혜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헤아메이 TV님이 스푼 쪽 분들님 유튜브로 오시면 키누스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키누스님의 얼굴이 있는 캠이 있어요이라고. 네, 형용사는 제가 뺐습니다. 네, 그리고 르네님도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르네님 어서 오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 저의 마음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그랬나요?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아까 워크 부분 같은 거 볼 때 좀 나중에 이걸 정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앙코님께서 늦음악 입장에서 짧게 들었는데 뭔가 마음이 복잡하네요. 술 얘기에 냉장고 열어보았 내용이라고. 술 얘기를 많이 하셨나 보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보이는데 고우님이 오늘 뭔가 키누스님 목소리 단단한 느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발음도 최고라고. 제가 그 서브 채널 올리는 그 성경 읽으면서 그 톤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강현님이 고우님 맞아요. 성경 읽으실 때랑 약간 비슷하네요. 라고.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여러 가지 한번 톤을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읽었더니 스푼 쪽에 좋은 채팅이 하나 남겨져 있더라고요. 집사꽃 당신님께서 목소리 아나운서인 줄 알았네요 라고. 요즘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던 내용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톤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푼 쪽에 지금 BJ 솜사탕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책은 다 읽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까지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BJ 솜사탕님께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라고. 아, 그런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톤이 좋은가 봐요. 네, 이 톤이 좋은 것 같고 좀 입체감 있게 내보려고 노력해보고 있는데 이 톤이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은난초님,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뵙네요. 네, 은난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키누스님이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네, 그리고 은지님이 네 채팅 또 남겨주셨는데 지금 귀가 호강합니다 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이런 톤으로 읽어봐야 할까 봐요. 앞으로 소설 읽고 할 때도 물론 그 캐릭터 목소리는 좀 바꾸겠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문장 읽는 그런 목소리 톤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조금 발음할 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것도 제가 잘 한번 정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술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오늘 채팅이 많아가지고 제가 못 봤던 채팅이 아예 위에 가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 아까 효정님 힘들다고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얘기 나누셨는데 중간에 보니까 네, 지연님 오랜만에 와주셨군요. 일 끝나고 늦게 들어왔어요 라고. 네,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연님 오늘도 와주심에 감사하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 많으시군요. 네, 수고하셨고요. 얼른 따뜻한 샤워하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진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수진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고우님 얘기 많이 보이는데 하던 일 망치면 저러는 거 왜 공감 갔죠? 하시면서 책 내용이 백폭이라고. 그래서 르네님도 책에서 맘먹기 달렸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하란 대로 해서 다 잘 되면 이런 내용의 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라고. 네, 또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솜사탕님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솜사탕님, 제가 유튜브 쪽 채팅 보고 있느라고. 키누스의 이름이 혹시 지은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시면서 뭔가 되게 멋진 이름 같아요 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키누스가 별거 없습니다. 제 본명 영어 이니셜을 뒤에서부터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네, KINUS인데 그걸 거꾸로 하면 제 본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쓴 그런 닉네임 같은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 지인들도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처럼 뭔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의 이름인 것처럼 약간 착각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해야미 TV님도 저도 쉽게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5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아침이 활기차지고 긍정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실수하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스스로 너무 쪼우고 있어서 우울했는데 명상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멋있고 대견스러워서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라고. 그렇군요. 해야미 TV님 5시 반에 일어나서 명상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 우울해지는 어떤 습관,
그런 경향을 바꾸셨다는 얘기군요. 엄청나십니다.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강공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주님 어서 오시고요.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우주 긍정왕님도 찾아와 주셨고요.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우주 긍정왕님 라이브까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솜사탕님이 뭔가 수호신 같은 이름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지켜주는 듯 싶네요라고. 진짜요? 오늘 처음 들어봐 주셨는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솜사탕님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아까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미리 하루 전에 공지 올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에 매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1시간 빨리 해서 좀 빨리 마치는데 원래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또 평일에 할 예정이니까요. 공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힐링 받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응원할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뵐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솜사탕님. 네, 그리고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인사 활발하게 서로 나눠주셨고 스틸레온님이신가요? 네, 스틸레온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놔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스틸레온님. 네, 제가 닉네임을 보니까 조금 낯선 느낌이 있는데 처음 오신 거 맞네요. 라이브는 처음인데 너무 영광이에요. 헤헤라고 얘기 남겨놔 주셨군요. 그러면서 이 책 내용 참 좋네요. 훅훅 와닿네라고.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틸레온님. 이 책을 들으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라던 문장이 생각나네요. 으휴라고. 여러 문장, 여러 채팅 남겨놔 주셨군요. 스틸레온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니까 정형님 끝났나요? 늦었네라고 하셨고 그리고 공주님도 지금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그렇게 키누스의 의미를 얘기했더니 제 본명을 딸기 S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딸기 S님 반갑습니다. 네, 그게 제 본명 맞아요. 전현무 얘기, 전현무 느낌도 나고 그래서 발음도 좋으셔서 아나운서 아껴뒀다가 지금 적어봅니다이라고. 저는 솔직히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전현무 괜찮습니다. 저도 외모는 잘 모르겠는데 네, 주위 지인들에게 네, 전현무 싱크로율 조금 있다는 얘기 듣습니다. 괜찮고요. 헤아미TV님 네, 밴 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전현무 또 셜록 도일님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빵 터지셨군요. 진숙님도 그러시고 네, 딸기스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채팅 남겨주셨고 셜록 셜록이요. 그래요. 공주님도 그러시고 셜록 도일님도 그러시고 셜록 도일님은 진짜 말 그대로 네, 셜록님이신데 그러게요. 제가 읽던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볼까 싶네요. 셜록 도일님 제가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죠? Q&A 하신다고 했는데 이라고. 네. 제가 일단 스푼 쪽 못 보고 있었네요. BJ 솜사탕님이
키누스님, 저는 요새 건강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방송 알게 돼서 편안하면서 따뜻하고 기분이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 그러시군요. 건강도 그러시고 마음도 좀 많이 힘드셨나요, 솜사탕님? 제가 힘이 당장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고,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뭔가 힘이 된다면 자주 뵙고 제가 힘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도 많이 좀 건강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진심으로 모든 거 좋아지시길 바랄게요, 솜사탕님. 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유튜브 쪽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튜브에서는 활발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솜사탕님도 만약에 스푼 편하시면 스푼도 괜찮으시고, 네, 또 이제 유튜브에 키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네, 또 제 채널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딸게스님이 키누스님 오늘 10시에 시작한 거 치고 되게 오래 하시네요 라고. 그러게요. 네, 방송 마쳐야 하는데요. 사실 제가 네, 여러분 술 얘기하셨지만 제가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마쳐야 합니다. 네, 집에 친한 남자 동생이 오기로 해가지고 막걸리 마시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얼른 방송 마쳐야 하는데 큰일 나네요. 아, 솜사탕님이 네네 구독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솜사탕님. 네, 뭐 유튜브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 가지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빨리 마무리해 주시는군요. 감사하고요. 네, 저는 수닉은 아니고요. 선익 맞습니다. 딸게스님이 선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익 맞습니다. 네, 근데 셜록 도일님 지인 아니시죠? 많은 의문점을 안고 갑니다. 네, 가오리언님 채팅 보이고요. 네, 중간에 보다가 중간에 좀 넘어온 채팅들 중에 제가 못 뵀던 분들은 없죠? 네, 판타지아님 제가 언급했었나요? 아, 그리고 루비채님도 제가 언급을 안 했었군요. 네, 우리 판타지아님 중간에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는데 너무나 감사했고요. 다음에 소통할 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비채님도 또 와주심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투민규님 다 함께 해주시고 좋네요. 오늘 총 한 35분 이상 함께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방송을 줄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술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네, 우리 미성년자 분들 제외하시고, 그리고 건강에 해가 되시는 분들 제외하시고 가볍게 뭐 캔맥주 같은 거 한잔 하시면 네, 좋은 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은난초님이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아니에요, 은난초님. 괜찮고요. 이렇게 뵐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다음에 더 일찍 뵈면 더 좋겠지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난초님. 네. 다음 주에는 제가 화요일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방송하고 또 자음과 몸 출판사에서 주신 책 한 권 들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채널에 올라가는 성경은 제가 녹음은 이만큼 해놨는데 자막이 피는 게 오히려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자주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쉬는 날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식을 화상 채팅으로 이런 얘기 하셨고, 해야미TV님이 남자 동생 말고 여자 동생과 드시길 우라고. 알겠어요. 그러길 저도 빕니다, 해야미TV님. 네,
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돌아오는 7월, 네, 벌써 7월이군요. 7월 2일 화요일 밤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들어와 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뵐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뿅. 바이바이.